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작년 이맘때 모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10년대 미국의 삶을 이해하려면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시스터 캐리를 읽어야 하고 1930년대 미국의 삶을 이해하려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어야 하듯이 1920년대 미국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야 한다고요. 재즈와 찰스턴 춤과 자동차가 상징하는 1920년대 미국의 사회 현실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긴 이 작품에서 피츠제럴드는 무엇보다도 환상과 이상의 중요성을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다뤘죠. 이후 개츠비가 보여주는 낭만적 환상이나 이상주의는 미국인들의 의식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미국의 상상력이나 문화의 일부가 되어 한 세대를 풍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츠비의 이상주의가 물질주의를 그 수단으로 삼으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것처럼 청교도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미국의 꿈도 물질주의와 손을 잡으면서 점점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덜란드 상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신대륙의 초록색 땅이 불과 몇백 년도 지나지 않아 쓰레기 계곡의 잿빛 황무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대공황 전후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과 1940, 50년대 전쟁이라는 혼돈의 시기를 거치며 미국은 철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초창기 선조들이 지녔던 모험 정신과 진정한 용기를 재정립하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한 미국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죠. 이 무렵의 사회 분위기를 대표하는 소설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생각이 나네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도 잊을 수 없는 명작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 에이모 토울스의 링컨 하이웨이 역시 1950년대 엄마를 찾아가려는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모험과 동지애,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고 이를 지켜가려는 진정한 용기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보기 드문 수작인데요. 저자 에이모 토울스는 예일과 스탠포드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20년간 금융업에서 투자 전문가로 종사한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40대 후반에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뉴욕을 그린 데뷔작 우아한 연인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요. 그의 두 번째 장편소설 모스크바의 신사는 버락 오바마와 빌 게이츠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았다는 소식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제작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장편소설인 오늘 준비한 책 링컨 하이웨이에서 저자는 삶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문턱에 선 소년을 특유의 작가적 시선 아래 두고 소년의 생애 중 1954년 6월에 어느 열흘을 섬세하게 더듬어 갑니다.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을 향한 굳건한 믿음, 이야기꾼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다시 한번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뉴욕타임즈 30주 연속 베스트셀러이자 아마존 올해의 책 1위를 차지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추천 도서인 에이모 토울스의 링컨 하이웨이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1954년 6월 과실치사로 소년원에 수감 중이던 에밋 왓슨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조기 퇴소하여 중부 네브래스카의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 빌리와 함께 8년 전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다가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동생 제이크와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에밋은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음을 깨닫자 에밋은 용기를 냅니다.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에 기꺼이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길을 선택하지요. 그러고는 제이크 앞에 섭니다.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던 에밋의 소년원 동기 더치스는 이 광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본문 들어보실게요. 그의 호위 무사 중 한 명, 카우보이 모자를 쓴 키 큰 녀석이 자기 의견을 내뱉었다. 왓슨, 여기 제이크가 내게 아직 남은 볼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카우보이를 본 적이 없지만 삐딱하게 기울어진 모자와 얼굴에 나타난 미소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주먹을 날리는 일 없이 말로만 수천 번 싸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밋은 어떻게 했을까? 카우보이가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 카우보이에게 닥치고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을까? 에밋은 카우보이를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제이크에게 다시 눈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아직 남은 볼 일이 있다면 그걸 끝내기로 하자. 아직 남은 볼 일이 있다면 그걸 끝내기로 하자. 우리는 그 같은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막상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담대함과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해 그런 말을 못하기 십상이다. 그런 종류의 침착함은 교육이나 연습의 산물이 아니다. 그 자질을 타고났든가 아니든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타고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그런 자질의 최상의 모습이 나온다. 카우보이가 소리쳤다. 제이크 놈한테 본때를 보여줘. 그는 마치 제이크가 에밋에게 교훈을 주려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카우보이는 거꾸로 알고 있었다. 교훈을 주는 사람은 에밋이었다. 기꺼이 구타를 당하겠다는 자세. 그것은 당신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꿈을 대면서 남이 지른 불에 휘발유를 뿌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굴하지 않고 전면에 한 가운데에 나서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 교훈을 주고 있는 사람은 명백히 에밋이었다. 그리고 그는 제이크에게만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었다. 빌어먹을 이 마을 전체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부터 이 일이 주는 핵심 교훈이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몸을 떨기 시작한 제이크는 아마 자기는 그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판을 지으려 했다. 마침내 자신의 목표와 분노를 확고히 한 그는 분노를 한껏 폭발시켜 에밋을 때려 눕혔다. 모든 사람이 헉 하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 제이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카우보이는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그 자신이나 되는 듯이 만족스럽게 낄낄거렸다.
그때 에밋이 다시 몸을 일으켰다. 네. 북회기선의 저자 헨리 밀러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겁쟁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극복을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종종 중요한 시련에 부닥칠 때 자기가 두려움을 모르고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놀랍니다. 자기 자신을 겁쟁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거죠.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이크 앞에서 기꺼이 조롱을 당하기로 선택한 에밋의 용기는 그에게 조롱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지켜야 할 약속에 힌트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치스의 눈으로 바라본 동생 빌리와의 대화를 들어보실게요. 에밋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빌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에밋은 시내에서 제이크와 마주쳤고 제이크가 자기를 때렸다고 말했다. 간단히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빌리에게 눈을 돌렸다. 놀란 표정이나 분한 표정을 예상했지만 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형도 그 사람을 때렸어? 빌리가 잠시 후에 물었다. 아니, 에밋이 말했다. 대신 난 10까지 셌어. 그러자 빌리가 에밋을 향해 미소를 지었고 에밋도 미소로 화답했다. 정말 호레이쇼. 천지간에는 자네의 철학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네, 이제 에밋이 제이크의 조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가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8살 동생 빌리와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화가 났을 땐 마음속으로 10까지 세라는. 맞아요. 더치스의 입을 빌린 햄릿의 대사처럼 천지간에는 우리의 철학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들의 내재된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남들과의 다른 감수성에서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할 때도 있죠. 부분을 부분으로 보고 그냥 퉁 치는 눈 말고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고 기꺼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들이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 감동을 넘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건 어떤 큰 그림이 아니라 에밋이 8살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자꾸 힘없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겠다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 미션에서 원주민 퇴거 명령을 내린 점령군에 불응하는 사제와 이를 설득시키려는 주교와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사제가 불응하는 건 원주민이 집과 밭을 잃고 밀림으로 쫓겨나면 다시 노예 사냥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죠. 캄캄한 밤중 주교와 사제 앞에 원주민 소녀가 달려와 안깁니다. 그리고 원주민 언어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주교가 묻습니다. 그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사제가 대답합니다. 숲에는 악마가 살고 있답니다. 돌아가기 싫다는군요. 주교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제가 대답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 약속을 지키죠. 비폭력 저항으로 쓰러져가는 원주민들과 함께 순교의 방법으로 말이죠. 여러분에게 용기란 무엇인가요?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에밋의 여자친구 셀리는 에밋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활동적인 여자 주인공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에밋은 그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그녀를 밀어내지만 여자친구인 셀리는 정주하는 파라노이아형 인간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에 가깝죠. 그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 대한 사명, 우리의 약점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강점에 맞추시고 오직 우리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신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와 케이크에 온통 아이싱을 엎이듯 그런 식으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실 것이다. 어쩌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분의 독생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셀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주하는 파라노이아형 인간도, 변화를 추구하는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도 모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고 판단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하느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저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미국의 정신이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이 대공황을 전후로 한 혼돈의 시기를 재정립하고 현재까지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버팀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한 진정한 용기와 지금 말씀드린 변화에 대한 열정 말이에요. 다른 누군가나 다른 어떤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스스로 기적이 되어보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